미국, 중국, 일본까지 지금 손을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무력감에 떨었습니다. 동부가 바다의 절대 강자라고 자부하던 일본이 한순간에 무릎을 꿇게 만든 한국의 비밀무기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온 일본 군사 엘리트조차 이제는 우리가 배울 차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본 방위성을 뒤흔든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시만 시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연은 전 해상자위대 대좌 출신 미즈사와 에리카 씨의 실제 회고록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즈사와 에리카라고 합니다. 전 일본 해상자위대 대좌이자 현 방위성 전략기획국 특별보좌관이죠. 평생을 바다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바다는 제게 일본의 영광이자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운명의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죠. 북한의 도발이 있던 그날, 동해는 평소보다 더 깊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상황실 스크린에는 북한 미사일의 궤적이 붉은 선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일본 열도를 향해 날아온 미사일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또 한 번의 위협이었습니다. 방위성은 즉각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특별보좌관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회의실에서 자위대 수뇌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중국의 연안 진출도 점점 더 대담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까지 일본의 해양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해상자위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해군력, 그것이 저희의 믿음이었습니다. 미국과의 연합해양 우위는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지스함과 소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해상자위대 사령관 야마모토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유학하고 수많은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하면서 저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우수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잠수함 탐지 기술은 아시아에서 저희가 최고라고 자부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한 정보 장교가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웃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핵추진 기술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고 한국이 독자적으로 그런 기술을 개발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독립성은 없습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제 말에 야마모토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우리보다 빠를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은 일본 방위 관계자들 사이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졌습니다. 특히 해양 기술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일본은 섬나라, 바다는 저희의 운명이자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의 핵잠수함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봤습니다.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믿지는 않았지만 전략가로서 모든 가능성은 검토해야 했으니까요. 보고서에는 수호룡이라는 프로젝트명과 함께 개략적인 정보만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야심찬 계획이라고 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 너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때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해양 우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그 신화가 무너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한미일 안보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도중 한국 해군 소장 박태준이 자국의 해군력 증강 계획을 언급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야심은 이해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우리는 곧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것입니다. 박태준 소장의 말에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아니 아시아의 모든 이웃 국가에 대한 일본의 우월감은 뿌리 깊었습니다. 특히 해양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대표단과 인사를 나눌 때 박태준 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바다의 질서가 곧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저는 오랜 동료인 미국 해군 정보장교 마이클 존슨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였던 마이클은 몇 잔의 술이 들어가자 입을 열었습니다. 에리카, 한국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들고 있어. 우리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마이클의 말을 과장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가는 해양 기술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세계관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북한과 중국의 도발은 계속되었고 일본 해상자위대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우리의 이지스함들이 동해와 동중국해를 누비며 일본의 해양 영토를 수호했습니다. 자위대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국민들의 지지도 강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방위성으로 출근하며 도쿄만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푸른 바다는 일본의 힘과 자존심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얼마나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양 질서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본의 우월함,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징후는 이어도 근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해상자위대의 수중음파 탐지기 소나가 포착한 미식별 수중 신호였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의 잠수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호 패턴이 달랐습니다. 중국 잠수함의 특징적인 소음 패턴과는 확연히 달랐죠. 이건 새로운 종류의 잠수함입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음향 신호입니다. 정보 분석국의 보고를 받고 저는 즉시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미식별 잠수함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일본의 해양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등장한 것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같은 신호가 다시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것도 아니고 러시아의 것도 아니고 중국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잠수함일까요? 혹시 한국의 것은 아닐까요? 한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탐지망을 피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술로는 우리의 탐지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 단호한 말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분석관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 분석관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나카 히로시, 해상자위대에서 가장 뛰어난 음향 분석 전문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타나카 씨, 정말로 한국의 잠수함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미즈사와 대좌님. 제가 분석한 결과 이 신호는 핵추진 잠수함의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의 것과는 다릅니다. 새로운 종류의 핵추진 시스템입니다. 타나카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잠수함을 개발했다면, 그것도 우리의 탐지망을 피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핵잠수함을 개발했다면, 그건 일본 해상자위대의 자존심에 큰 타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분석을 계속하세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타나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아 한국의 잠수함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은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핵잠수함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미해군 정보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미국은 분명 무언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의외로 모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미국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두 번째 미식별 수중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스가루 해협 근처였습니다. 일본 본토 바로 앞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본의 탐지망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자위대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중음파 탐지 시스템의 문제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의 첨단 탐지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전면 점검합니다.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철저히 검사하세요. 야마모토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자위대는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만약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의미했으니까요. 우리가 탐지하지 못하는 잠수함이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 바다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스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든 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식별 잠수함은 우리의 탐지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저희가 알고 있는 기술 수준에서는 말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뭔가를 만든 걸까요? 처음으로 저는 진지하게 그 가능성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탐지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을,
그건 저희 해상자위대의 근본적인 가정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타나카를 다시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더 많은 분석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즈사와 대좌님, 이 신호는 분명히 핵추진 잠수함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국의 수호룡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 패턴을 분석해보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의 잠수함입니다. 기존의 어떤 핵잠수함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만이 그런 새로운 설계를 시도할 동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나카의 말이 맞다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것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 해양 패권의 균형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한국의 핵잠수함이 현실이라면 일본의 해양 안보 전략은 완전히 재검토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미국 측 연락관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나요? 돌아온 답변은 여전히 모호했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미즈사와 대좌, 한국의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긍정이었습니다. 미국이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존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것도 저희가 기술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겨왔던 한국이 일본의 탐지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니. 이건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핵잠수함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핵잠수함을 개발했고 미국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위성 내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바다용, 수호룡이 조용히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비공식 정보 교류는 자위대 내에서도 극비에 붙여졌습니다. 저는 워싱턴에 있는 오랜 친구 마이클 존슨에게 연락했습니다. 미 해군 정보분석관으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은 제가 미 해군 사관학교에 유학할 때 알게 된 동기였습니다. 도쿄의 한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난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오랜 친구의 재회를 즐겼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만남이었습니다. 마이클, 솔직히 말해줘. 한국의 핵잠수함에 대해 미국은 얼마나 알고 있지? 마이클은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난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 하지만 한국의 프로젝트는 우리도 놀랐어. 그들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거든.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소문이 있어. 마이클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복잡한 문제야. 공식적으로 우리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지 않았어. 하지만, 에리카, 세상은 변하고 있어. 동맹 관계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공식 입장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너도 알잖아. 마이클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묵인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어쩌면 비공식적으로 지원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저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어?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잖아. 마이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리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복잡해. 중국의 부상, 북한의 위협, 미국은 모든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해. 때로는 그 과정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부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저는 그의 말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과의 관계가 덜 특별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얼마나 진보된 거야? 자세한 스펙은 모르지만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고 들었어. 그리고 탐지가 거의 불가능해. 설계자가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 설계자? 김수현 박사라고 들었어. 한국 해군의 특별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과학자야. 김수현 박사.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름은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방위성의 기밀 자료실에서 김수현 박사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에 관한 기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일본 정보기관이 이미 그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수현 박사는 한국 최고의 핵물리학자이자 해양공학 전문가였습니다.
미국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그는 수호룡 프로젝트의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설계 철학은 독특했습니다. 기존의 핵잠수함 설계를 모방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의 한 문장이 특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수현 박사는 적을 이기는 무기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무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 문장에서 저는 무언가 깊은 의미를 느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추구하는 것은 적을 이기는 무기였습니다. 최신 기술, 최고의 성능, 압도적인 화력, 이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박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무기,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차이가 아니라 철학적 차이였습니다. 며칠 후 방위성에서 수호룡에 관한 특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최신 분석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호룡은 단순한 핵잠수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전략적 게임 체인저입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브리핑을 맡은 분석관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호룡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누군가의 질문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야마모토 사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호룡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확인 작업을 하는 동안에도 수호룡은 이미 바다에서 활동하고 있을 테니까요. 일본의 탐지망을 피해 자유롭게 움직이는 한국의 핵잠수함. 그 생각만으로도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생 믿어온 일본의 해양 우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상자위대 제독으로 은퇴한 아버지는 제 롤모델이었습니다. 물론 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만약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에리카, 바다는 항상 변한다. 파도가 오고 가듯이 힘의 균형도 변하는 법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이야.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면 미래를 놓치게 된다.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일본은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영광, 아시아 최고의 해군이라는 자부심에 안주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수현 박사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의 학술 논문, 인터뷰, 그가 남긴 모든 흔적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그의 비전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안보,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비전을 가진 사람. 일본 해상자위대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한국은 사명을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와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기술적 우월성을 추구했고 한국은 목적을 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수호룡이라는 게임 체인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이클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마이클, 수호룡은 어디까지 발전했지? 이미 실전 배치된 건가? 마이클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에리카,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의 말은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호룡은 더 이상 소문이나 추측이 아닌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본 해상자위대의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은 동해에서의 일상적인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의 이지스함인 키리시마가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위성 작전 상황실에서 훈련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최고 경계 태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확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방향은 동해입니다. 긴박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즉시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제 위협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키리시마가 훈련 중이던 해역과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키리시마에 경고 신호를 보내세요. 즉시 대미사일 방어 태세로 전환하라고 지시하세요.
제 지시에 따라 통신 장교가 키리시마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상황실의 수중 감시 스크린에 이상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미확인 수중 물체가 키리시마 근처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수중 감시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히 잠수함의 움직임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잠수함과도 달랐습니다. 그 속도와 움직임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입니까? 중국 잠수함입니까? 누군가의 질문에 정보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추적해온 그 미확인 잠수함입니다. 순간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수호룡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키리시마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확인 잠수함이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잠수함이 위기 상황에서 일부러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의 말입니다. 영상 연결을 시도하세요. 키리시마의 카메라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몇 초 후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키리시마에서 보내온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수호룡, 한국의 핵잠수함이 당당하게 수면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유선형의 검은 선체, 미래적인 디자인, 그리고 선체에 선명하게 새겨진 수호룡이라는 한글. 저건 정말 한국의 것입니까? 누군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한국의 핵잠수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의 이지스함 바로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키리시마 함장이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희 질문에 통신 장교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함장이 퇴각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퇴각이라고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상부의 명령은 없었습니다. 함장의 판단으로 함장이 상황을 위협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자랑인 이지스함의 함장이 상부의 명령도 없이 한국 잠수함 앞에서 퇴각을 선택했다니. 이것은 단순한 전술적 결정이 아니라 일종의 항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키리시마가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동안 수호룡은 여전히 당당하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여기 있다. 이제 나를 인정하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미사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질문에 정보 장교가 답했습니다. 미사일은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피해는 없습니다. 상황은 일단락되었지만 저희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상황실의 간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저는 같은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건 미국 것도 중국 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앞에 나타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잠수함, 그것도 일본의 탐지망을 무력화하고 일본 이지스함을 위축시킬 만큼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수호룡은 얼마 후 다시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는 저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자존심은 그날 수호룡의 검은 선체와 함께 깊은 바다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상황 보고를 위해 방위대신과의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력 시위입니다. 한국이 자신들의 새로운 무기를 과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방위대신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그것이 단순한 무력 시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과 동등한 어쩌면 더 우월한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방위대신의 질문에 야마모토 사령관이 답했습니다. 일단은 공개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여전히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평생 믿어온 일본의 해양 우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키리시마의 함장 나카무라 히데오와 직접 통화했습니다. 그는 경험 많은 베테랑 해군 장교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미즈사와 대좌님, 저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잠수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이 보여준 기동성과 존재감은 우리의 대응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나카무라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결정을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함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상징하는 바는 매우 컸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의 핵잠수함 앞에서 물러선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나카무라 함장,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호룡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한국이 더 이상 일본의 그림자가 아닌 독자적인 해양 강국으로 부상한 시대. 그리고 일본은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수호룡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자, 김수현 박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수호룡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라 새로운 동북아시아 해양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일본의 위치는 더 이상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수호룡과의 조우 이후 방위성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긴급 회의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모든 부서가 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특별 태스크포스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수호룡의 기술적 특성과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방위 대신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회의에서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를 제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역 안보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외무성 대표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항의한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로 항의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방위력을 강화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잠수함 개발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제 의견에 몇몇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방위 대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즈사와 대좌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항의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한국을 우리와 동등한 어쩌면 더 우월한 해양 강국으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결국 공식적인 항의는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신 내부적으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패배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지 못하고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껏 배워온 군사 상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의 기술력은 한국을 압도한다. 일본은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의 핵심 축이다. 이런 상식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야마모토 사령관이 저를 불러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과 달리 그는 피곤하고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미즈사와 대좌,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는 패배한 걸세.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직설적인 표현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사령관님,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야마모토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자네도 알고 있네. 이건 단순한 기술적 경쟁이 아니야. 우리는 철학에서 진 거야. 철학이라고요? 그래, 철학이야. 우리는 미국의 시스템을 모방하고 그들의 장비를 구매하고 그들의 교리를 따랐. 하지만 한국은 자신들만의 길을 걸었지. 그들은 독자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했어. 그것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야마모토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핵심을 짚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영향 아래 안주해왔고 독자적인 비전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처음부터 자신들만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수호룡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마모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져야 해. 그리고 배워야 해. 한국이 어떻게 이런 도약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들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미래에 살아남으려면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제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일기에 쓴 첫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일본이 더 이상 아시아 최고의 해군 강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믿어온 가치와 자부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호룡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용한 모든 정보를 분석한 결과 수호룡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음 감소 기술과 스텔스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어쩌면 미국의 최신 핵잠수함보다도 더 조용할지 모른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방위성 내에서 충격파가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일본의 기술적 우월성은 너무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수호룡은 존재했고 그것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족적 자부심, 역사적 우월감, 기술적 자신감,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한 고위 간부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아닌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내심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왜 용납할 수 없는 일일까요? 한국이 발전하는 것이 왜 일본에게는 그토록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까요? 우리의 자존심이 그토록 취약했던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솔직하게 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에리카, 역사는 항상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지. 메이지 유신 이후 우리는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어. 그때 서구 열강이 우리를 어떻게 봤을지 생각해봐. 그들도 분명 일본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줄은 몰랐을 거야.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아버지의 말씀은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때 서구를 추격하던 입장이었듯이 이제 한국이 일본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추월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저는 한일 안보학술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김수현 박사와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호룡의 설계자, 한국의 해양 강국 도약을 이끈 그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한일 안보학술 포럼이 도쿄의 한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특별 초청 연사로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의 미래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제는 수호룡의 등장으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포럼장에 들어서자 저는 즉시 그를 알아봤습니다. 김수현 박사, 60대 초반의 단정한 외모의 남성이었습니다.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중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특별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고 여러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주로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진짜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호룡입니다. 마침내 김수현 박사의 발표 차례가 왔습니다. 그는 단상에 올라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의 발표는 핵심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 때 단순히 적을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쟁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상징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에서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제가 김수현 박사의 보고서에서 읽었던 철학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호룡 프로젝트는 단순한 잠수함 개발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평화를 지키고자 합니다. 김수현 박사의 말에 포럼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약소국이 아니라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김수현 박사님, 수호룡의 설계 철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기존의 핵잠수함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김수현 박사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즈사와 대좌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수호룡의 가장 큰 특징은 독자성입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의 설계를 모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의 안보 환경과 필요에 맞는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수호룡의 소음 감소 기술은 기존의 어떤 핵잠수함과도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의 자연 소음을 활용하여 잠수함의 존재를 감추는 해양 위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초호룡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하수인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가진 독립적인 행위자가 되고자 합니다. 김수현 박사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한 군사적 야망을 넘어 국가의 존엄과 자주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였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김수현 박사에게 직접 대화를 청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응해주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의 조용한 한쪽에서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해양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제 오만함을 인정합니다. 김수현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즈사와 대좌님, 오만함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하는 것이지요. 한국도 오랫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미국의 승인 없이 핵추진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수현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자신의 독자적인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소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더 독립적인 길을 걸었고 그 결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초호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은 이것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김수현 박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평화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균형에서 옵니다. 한국이 약하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나라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강하다면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초호룡은 전쟁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무기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위대의 존재 이유도 결국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기술과 장비에 집착한 나머지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화를 마치고 호텔을 나오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본의 그림자가 아니라 독자적인 빛을 발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배워야 할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한국을 배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의 한계도 보았다. 이것은 저에게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구를 만들었고 그들은 상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그들은 비전을 실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그들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방위성에 돌아와 김수현 박사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보고를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왜 한국의 기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후발주자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존중해야 할 동반자였습니다. 초호룡의 등장 이후 일본 정치권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일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그들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그들은 이런 강력한 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했는가? 한 정치인의 발언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정치인들도 비슷한 논조로 한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핵잠수함을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움직임을 깊은 우려로 지켜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진실을 직시하는 대신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악마화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방위성 내부 회의에서 저는 이러한 접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위협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도전입니다. 그들을 악마화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발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는 불만스러운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미래가 이미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며 현실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할 것인가.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희 발언은 일본 방위 엘리트들 사이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우월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야마모토 사령관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미즈사와 대좌, 자네의 용기에 감탄하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자네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어. 사령관님, 제가 틀렸습니까? 야마모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옳아. 하지만 진실이 항상 환영받는 것은 아니야. 특히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는 더욱 그렇지. 그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실은 종종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을 무너뜨릴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은 결국 일본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방위성 내에서 한국 동조자로 낙인 찍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보수 정치인들은 저를 애국심이 부족한 관료로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난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것은 진실이었고 일본의 진정한 이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왜곡하는 것은 결코 일본의 이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또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요즘 애국심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인가요? 아니면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애국적인 행동인가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에리카, 진정한 애국심은 자신의 국가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더 나아지도록 돕는 것이야. 때로는 그것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이 결국 국가를 위한 길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개 칼럼을 작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칼럼에서 저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고 그들과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일본의 국익에 어떻게 해가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질 수 없다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한국에게 뒤처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칼럼이 발표된 후 예상대로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저를 매국노로 규정했고 일부 정치인들은 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예상치 못한 지지도 받았습니다. 많은 젊은 장교들과 분석가들이 저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야마모토 사령관도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지지를 표했습니다. 미즈사와 대좌, 자네는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지만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했네. 그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 그의 말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정치적 압력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방위성 내에서의 직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조직 개편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발언과 칼럼 때문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일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당장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가치가 이해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퇴직을 결심한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밤하늘은 여전히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별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아래의 세상은 이미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변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힌 군사 엘리트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자위대를 퇴역한 후 저는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 제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회고록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변화, 제가 느낀 감정, 그리고 제가 얻은 깨달음을 모두 담은 책이었습니다. 회고록의 제목은 무너진 환상, 떠오른 용이었습니다. 이 제목은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본의 해양 우위라는 환상이 무너지고 한국이라는 새로운 해양 강국이 떠오르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불편한 진실들을 직면해야 했고, 때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매우 해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생각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요. 회고록에서 저는 수호룡과의 첫 조우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혼란, 그리고 점차 깨달아가는 과정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특히 김수현 박사와의 만남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썼습니다. 그의 비전, 그의 철학이 어떻게 저희 세계관을 바꾸었는지 설명했죠. 우리는 도구를 만들었고 그들은 상징을 만들었다. 이 문장은 제 회고록의 핵심 문구가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간결하게 표현한 문장이었습니다. 일본의 상자위대는 미국의 시스템을 모방하며 최신 기술을 추구했지만 한국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비전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회고록은 또한 일본의 방위 체계가 어떻게 국민들을 속여왔는지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늘 일본은 아시아 최고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국가적 신화였고 우리는 그 신화를 유지하기 위해 불편한 진실들을 무시했습니다. 한국의 성장,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국의 이중적 태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회고록 마지막 장에서 저는 일본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대신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들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썼습니다. 자위대가 다시 시작하려면 한국을 인정하는 것부터다. 이 문장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를 항복 선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젊은 세대들은 이 새로운 시각에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더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회고록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수호룡의 실루엣을 넣었습니다.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그것은 강력한 상징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회고록이 출판된 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수현 박사의 초청으로 한국해군사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경멸하고 무시했던 나라에서 이제는 존경받는 연사로 서게 된 것이니까요. 강연에서 저는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제 오만함이 무너졌는지, 어떻게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재의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김수현 박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즈사와 대좌님,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국가에 대한 것일 때는 더욱 그렇지요. 김수현 박사의 말에 저는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수호룡을 설계하실 때 정말로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 목표였나요? 김수현 박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목표는 일본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지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찾는 것, 우리만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경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우리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더 많은 강연과 인터뷰 요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들, 특히 해상자위대의 젊은 장교들이 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했고 새로운 시각을 갈망했습니다. 한 젊은 장교가 제게 물었습니다. 미즈사와 대좌님, 일본은 정말로 한국에게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의 문제입니다. 바다가 끊임없이 변하듯이 세계 질서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미래가 과거의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회고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점차 그것은 일본의 방위 정책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 책은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바라보는 새로운 정책이 등장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갈등과 오해가 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도쿄만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일본의 우월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우리 모두는 같은 바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우리는 서로를 배우고 존중해야 합니다. 동쪽에서 뜬 태양은 이제 서쪽을 바라본다. 이것은 제 회고록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일본, 태양이 뜨는 나라. 그 태양은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만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다른 이들의 빛도 인정하는 태양.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일본의 모습입니다. 추호룡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잊고 있던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이었고, 자위대가 오만함 속에서 외면했던 미래의 정답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만의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기술이나 장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과 의지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일본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현실을 부정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울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것이 일본의 미래를 위한 옳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파도가 오고 가듯이 세계 질서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다시 한번 아시아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이들의 성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추호룡이 일본 해상자위대에게 가져다준 충격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것은 필요한 각성이었습니다. 때로는 쓰라린 패배가 가장 값진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깊이 있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의 미래를 젊은 세대에게 맡깁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이나 오만함에 사로잡히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본을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동쪽에서 뜬 태양이 서쪽을 바라보는 시대, 모든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시대로. 추호룡은 일본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주었습니다. 변화의 가능성,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이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그 여정의 일부가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었을지라도 그것은 가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이제 평화를 느낍니다. 더 이상 경쟁이나 우월함에 대한 강박이 없습니다. 그저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너머에 있는 이웃나라들과 함께 나아갈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출신 전략관의 고백, 환상이 무너지고 현실이 드러나는 순간의 기록,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여정의 이야기. 추호룡, 한국의 바다용.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무너짐이 새로운 시작의 전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해양 우위라는 환상이 무너진 자리에 이제 우리는 더 진실된, 더 강한 무언가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태양은 여전히 동쪽에서 뜹니다. 하지만 이제 그 태양은 서쪽을 바라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별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는 태양.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일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